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긍정심리에서 네, 긍정심리에서 지금 그 여기 묵상법에 웰빙인지의 묵상 나오죠. 웰빙인지. 요 웰빙인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생각이죠. 인지. 이제 이것을 그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 우리가 명상에서는 쉰다 아닙니까? 쉰다고 마음 챙김에서는 본다인데 긍정심리에서는 쓴다죠. 그래서 욕구 생각을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쓰는 것 관련해서 오늘은 평소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몰바레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몰바레 페이지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몰바레는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최근에 복습한 그 동기상태 이론과 구성주의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고통, 또 대부분의 즐거움, 행복,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스트레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결국 보면은 대부분이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관계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아니죠. 아는 사람들과 관계죠. 특히 그 가까이 함께 사는 가족. 이 가족은 그 웰빙의 원천이자 동시에 또 스트레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가장 그 상호작용이 많죠. 그 관계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그 욕구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다. 그런 말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주 하등한 동물부터 인간처럼 고등한 동물까지 무생물과 다른 점은 동기, 즉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욕구.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그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욕구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중요한 심리적 욕구인 자율의 동기, 관계의 동기, 유능의 동기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동기죠.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나의 동기, 나의 욕구와 상대의 동기, 상대의 욕구가 이게 함께 잘 시너지 되면 좋은데 이 갈등이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중요한 게 그 욕구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나에게 뭘 바라는가? 나는 나에게. 이거부터 좀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욕구를 충족해 가는 것이 나의 삶인데 과연 나는 나의 욕구를 잘 아나?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 종종 그 락강의 얘기를 들죠. 락강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타자의 욕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냐, 나의 진정한 욕구냐, 아니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냐, 엄마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고 있나, 사회가 나한테 심어준 욕망을 욕망하고 있나, 나는 누구의 욕구를 내 욕구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뻐꾸기는 둥지가 없죠? 뻐꾸기는 탕란이라고 해요.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딱새라든지 사실 뭐 딱새는 또 뻐꾸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새인데 그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준다니까요.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물어다가 그 뻐꾸기 새끼한테 먹여줘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우리는
나의 욕구도 아닌데 내 욕구인 줄 알고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귀중한 시간과 주의 자원과 정신 자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또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에서 그 상대에게 내가 진짜 뭘 바라냐는 거죠. 상대에게. 연결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지금 연결이 제 아이패드가 갑자기 좀 이런 일이 좀 있군요. 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뭘 바라는가? 이 점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정말 뭘 바라는 거야? 특히 자녀와의 갈등 꽤 있죠? 나름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반발하잖아요. 근데 과연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뭘 바랄까요? 자녀에게. 뭘 바랄까요? 음, 네, 다시 돌아왔나요? 네, 돌아왔군요. 나는 너에게 뭘 바랄까요? 진짜 바라는 거는 행복 아닐까요? 자녀에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공부죠. 성적.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자녀의 성적일까요? 물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기쁘겠죠. 근데 정말 바라는 게 그건가요? 자녀의 건강은요? 자녀의 성적, 자녀의 건강, 뭐 좀 추상적일까요? 행복이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딸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대부분은 성적이라 생각하죠, 성적. 물론 성적 좋으면 좋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뭐가? 그 자녀의 건강, 또는 자녀와의 관계, 음,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의 성적만을 추구하다가 자녀와 관계가 나빠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아, 딸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 딸이 서울대만 가면 돼. 아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아들이 서울대만 가면 돼. 그러신 건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성적도 바랄지 모르지만 건강도 바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그 딸과 아들의 행복을 갖고 올까?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부터 잘 모르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뭘 바라는지 잘 몰라. 내가 예를 들면 돈만 바라는 줄 알아. 돈도 바라죠. 근데 건강도 바라지 않아요? 또 대개 어떤 관계에서의 행복도 바라지 않아요? 좋은 관계, 사랑을 주고받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유능함을 느끼기도 바라지 않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어떤 거 하나를 제로섬 관계라고 할까요? 제로섬 관계죠.
우리가 그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정신자원을 쓰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쓸 건가요? 어디다가? 여기서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바레를 종종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 때는 특히 몰바레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몰바레를 할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에 주의를 덜 두게 돼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지속시키는 그러한 루머네이션, 반추의 사고를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역시 제로성 관계인데 내가 뭘 바라나 이리로 가게 되면 내가 나에게 뭘 바라고 내가 남편에게 뭘 바라지 내가 딸에게 아들에게 뭘 바라는 거지 또 반대로 그 딸은 아들은 배우자는 나에게 뭘 바라냐는 거죠. 또 특히 또 그 딸은 아들은 배우자는 스스로에게 또 뭘 바라는가 이 네 가지 제가 4종 세트라는 말을 씁니다만 몰바레의 4종 세트를 종종 이렇게 숙고해 보는 거 숙고죠. 이 숙고 이것은 명상과는 다르죠. 명상은 이런 생각을 비우는 거죠. 멈추는 거죠. 쉬는 거죠. 근데 이 긍정심리의 수행은 욕구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거죠. 숙고하는 거예요. 숙고. 나는 나에게 뭘 바라나. 나는 너에게 뭘 바라나. 너는 너에게 뭘 바라나. 너는 나에게 뭘 바라나. 숙고죠. 숙고. 근데 숙고를 종종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하죠. 이게 잘못 쓰이게 되면은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반추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혹은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아주 잘 쓸 수도 있죠. 이 숙고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명상한다고 생각을 멈추고 쉬고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몰바레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성주의와 동기상태 이론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결국 내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가 내 삶을 크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몰바레를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꼭 몰바레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챙김 효과도 있는 거죠.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몰바레를 통해서 객관화. 결국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챙김도 결국 나의 객관화하는 힘, 나를 객관화하는 기술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긍정심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서도 나를 객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바레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나와 상대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마음 공부에서 강조하는 게 성장을 통한 행복이죠. 행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양성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성장은 바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그 마음 지식에 해당하는 파트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마음 기술 파트죠. 이것을 양성하는 것이죠. 이럴 때 행복이 오는 것이지 행복은 공짜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압니다. 세속적인 뭐 돈 버는 기술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은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우리가 의외로 부족한 부분 우리 내면의 성장이
함께 따라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얻고 그런 그 공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러한 그 마음 공부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 공부는 이제 바깥 사물을 다루는 그런 기법들이죠. 바깥 사물을 이해하고 다루는 기술인데, 우리 안을 알고 다루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이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시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그 우리 내면의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성주의 동기상태 이론. 내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구나. 또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특히 몰바레를 강조했습니다. 실용적인 쓸모죠. 그래서 구성주의, 동기상태 이론 이해한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해가 정말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 기술로 그 웰빙 인지죠. 웰빙을 만들어내는 생각. 그래서 몰바레에 숙고하는 삶. 몰바레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그리고 평소에도 몰바레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혹시 이렇게 우리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몰바레를 통해서 경험하신 거, 내가 또 한 주 동안 몰바레를 통해서 이런 걸 통찰할 수 있었다. 혹은 몰바레를 통해서 평소 같으면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로 빠져버렸을 텐데 거기서 내가 오히려 벗어날 수 있었고 웰빙으로까지 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그 특히 앞으로는 다음 주를 비롯해서 종종 몰바레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경험하신 체험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적용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또 질문과 함께 소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그 몰바레를 다뤄봤습니다. 이 몰바레는 또 특히 이 책에서는 이 책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148페이지부터요. 148페이지부터 15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